안녕하십니까. 저는 엔테스사의 김덕진이라고 합니다. 공업연력학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우선 이 사이트 가시면 그 대학 강의 자료가 집대성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이트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학부과정 수준으로 강의를 합니다. 기계공학 대상으로 하고 있고, 압축 강의하고 진도가 매우 빠릅니다. 복습용으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학하시는 분이나 실무자분. 이 사이트 ents.kr 사이트 가시면 이제 렉처 항목에 가시면 이제 PDF 있으니까 이 강의 자료 PDF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업연력학 스텝 제로 연력학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경험적으로 이미 잘 알고 있다. 질량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이미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장황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라. 스텝 1. 장황하게 설명을 해내야 됩니다. 스텝 2. 장황한 설명보다는 전공 단어 딱 하나 얘기하면 되는 거죠. 전공 단어를 얘기한다는 뜻은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 이게 전공 단어가 되겠습니다. 아마 이건 1학기 과정일 것이고 이건 2학기 과정이 되겠습니다. 전공 단어 1번부터 3번까지를 이제 암기를 하면은 정확한 설명할 필요 없는 거죠. 딱 그 회의 시간에 전공 단어 하나 딱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전공 단어를 수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라. 역시 이제 수식을 차트로 표현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라. 점점 더 중요해지는 차트. 그림을 잘 그리면 됩니다. 그림을 잘 그리자. 그림을 잘 그리면 정답입니다. 근데 그림을 잘못 그리면 오답이 되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그림 잘 그리자. 마지막 이제 계산 및 분석을 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라. 계산 및 분석. 그래서 이제 어렵게 연력학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1시간 정도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9장부터 10장까지는 1시간 반. 이건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라서. 그래서 우선 제가 하는 일을 잠깐만 소개하자면 자연은 권리하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의 권리는 인간의 권리와 정확히 동일하다. 이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는 인간의 권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자연의 권리가 어떻게 있느냐? 증명이 된다는 거죠. 연력학 제1법칙하고 연력학 제2법칙으로 자연의 권리가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자연의 권리는 인간의 권리와 정확히 동일하다. 그래서 기후변화, 탄소 배출권, 그건 자연의 권리를 존중하는 기후변화 정책이 돼야 되고, 탄소 배출권, 자연의 권리를 존중하는 탄소 배출권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력학이죠. 연력학은 환경학하고 경제학하고 융합될 수 있다. 그래서 환경열 경제학이라는 이제 새로운 학문을 이렇게 창안을 제가 하였습니다. 지금 연력학은 어디를 하느냐? 여기 합니다. 연력학은 여기 하는데 이렇게 환경, 열, 경제 융합이 된다. 그래서 학문 통합, 연력학으로부터 학문을 통합할 수 있다. 연력학 제0법칙입니다. 연력학 제0법칙, 연력학 제1법칙, 연력학 제2법칙, 연력학 제3법칙,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융합의 법칙. 연력학이다. 연력학으로 학문은 통합된다. 이건 특별히 어미 블랙홀 우주론 이래가지고 우주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 이 그림 한 장 가지고 이제 우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전자가 이렇게 생겼다. 광자, 양자역학도 설명할 수 있다라는 이제 주장입니다. PDF 여기 있으니까 한번 이 사이트 ents.kr 사이트 방문을 좀 부탁드리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정리, 단위, 개, 변수, 특히 개, 시스템 이거를 이해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개요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연력학은 일반적 상식, 현실이라는 거죠. 현실을 학문으로 기술하는 겁니다. 연력학, 질량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엔트로피 균형 법칙 이 세 개 수식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리고 그림을 잘 그리자. 네, 이거 특히 그림 잘 그리기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연력학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이 다 그림을 잘 그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연력학이 왜 어려운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위 세 개의 수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매우 많은 것을 이제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연력학이 매우 어렵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나 결코 어렵지 않다. 헷갈리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안 헷갈리면 연력학이 매우 쉽습니다. 헷갈리니까 매우 어렵다라고 이제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한번 시작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원, 디멘전, 물리량의 특성을 규정하는 건데
상호 변환이 불가능한 물리량입니다. 무슨 아주 기본적인 물리량이라는 거죠. 1차 차원, 기본 차원이라고 부르고 질량을 m, 길이 l, 시간 t, 온도 큰 대문자 t, 압력 p, 네, 이렇게 이게 기본 차원이다. 2차 차원, 유도 차원이라는 겁니다. 유도된 차원, 즉 1차 차원들의 이제 조합인 거죠. 속도를 v라고 하고 에너지를 e라고 쓰고 최적을 v라고 씁니다. 이것이 이제 차원, 디멘전이다. 단위, 유닛, 차원에 부여된 크기의 기준. 말이 좀 이제 갈수록 좀 어려워집니다만, SI 단위, 길이를 m, 질량을 킬로그램, 시간 세크, 온도 켈빈, 압력 파스칼, 힘 뉴턴, 에너지 줄. 이거 이제 반드시 필히 기억을 해 두시고, 이게 스탠다드입니다. 이게 SI라고 쓰죠. 스탠다드 유닛이다. 영국 단위, 길이 피트, 파운드 매스, 세크, BTU. 메트릭 단위 1kcal는 4.1868kJ. 이게 단위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SI 단위로 썼으면 좋겠는데 영국이나 미국 가면은 또 BTU를 쓴다는 거죠. 왜 우리나라는 제품을 많이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외국에다가 수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 단위, 그 나라에 맞게끔 단위 변환을 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단위 매우 중요하고, 이거는 단위에 혼돈이 없어야 한다. 단위 변환 하나 잘못하면은 큰 손실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피코, 나노, 밀리, 키로, 메가, 기가, 테라, 이거는 아주 기본적으로 이제 외우고 있어야 하는 단어이고, 뉴턴, N이라고 씁니다. 뉴턴, 힘의 단위죠. 1뉴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씁니다. 1뉴턴은 1kg의 질량이 1m/s의 제곱의 가속도로 운동할 때의 힘. 이건 힘의 단위구나. 줄, 에너지 단위죠. 에너지의 단위. 1줄은 1뉴턴의 힘으로 물체를 1m 움직이는 동안에 하는 일 및 그 일로 환산할 수 있는 양. 이거는 F는 ma라는 뜻이고, 이거는 E는 Fn, 힘 곱하기 거리라는 뜻이고, 칼로리, 열량의 단위, 15도씨에서 명기된 칼로리,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게 쭉쭉 나오는데, 문제가 칼로리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필히 그냥 줄 단위로 써야 합니다. 이게. 근데 다른 국가에서 이렇게 안 써버리니까 이거 정의도 있고, 이거 정의도 있고, 또 이거 정의도 있고, 칼로리에 대한 정의가 많구나. 그런데 이제 우리 연력학에서는 이거 써야 됩니다. 4.1868 이거 써야 된다. 제5차 수증기 특성에 관한 국제회의 1956년에 이걸로 쓰자라고 이제 합의를 받습니다. 공업에서 실무에서는 이거 써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연력학, 학문적으로는 이걸 쓴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 이거 회사에서는 이거를 필히 써라. 와트, 1율, 행한 일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1와트는 1줄 퍼 세크, 전력, 와트는 전력을 다룰 때는 전압 곱하기 전류. 이거는 아주 기본적으로 이미 고등학교 때 다 배운 거니까 기본이 되겠고, 차원적 동일성, 이게 차원이 동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더하기 빼기 할 때는 차원이 필히 같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곱하기 나누기 할 때는 차원하고 무관하다는 거죠. 이것이 차원적 동일성이다.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전개한 수식 검토 시 필히 체크를 해라. 차원적 동일성.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계란. 검사하기 위해 선택된 물질의 양이나 공간 내의 영역. 내가 선택한 범위입니다.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할까? 구성기기 한 개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아주 조그만한 거 한 개를 선택할 수도 있고, 전부 다 플랜트 전체를 선택할 수도 있고, 이것이 계이다. 결국 핵심은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스템이다. 주위, 서라운딩, 내가 선택한 범위의 밖에 있는 질량이나 영역, 그게 주위인 거죠. 그래서 개와 주위 하면 모든 것이 됩니다.
경계, 바운더리 매우 중요합니다. 개와 주위를 분리하는 실제 표면 또는 가상 표면. 그래서 바운더리 매우 중요하다. 내가 닫힌 사각형, 여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빨간색처럼 닫힌 사각형을 이렇게 그리든지 또는 임의의 밀폐 도형을 필히 그릴 것. 밀폐입니다. 임의의 밀폐, 뭐 그냥 동그라미 이렇게 아무 동그라미나 이렇게 그려도 이제 임의. 사각형은 이쁘게 그린 것이고 임의의 밀폐 도형을 필히 그릴 것. 그 안이 개이고 그 경계가 바운더리 경계이고 그 밖이 주위이고. 그래서 이걸 또 검사면이라고 부릅니다. 또 컨트롤 서페이스. 그 수축, 팽창, 이동이 가능하다. 내가 이렇게 하나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렸다는 말은 내가 이것을 해석하겠다라는 뜻이죠. 이것은 수축, 팽창, 이동. 이것이 이제 막 실린더가 왔다 갔다 하면은 얘도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왜 이게 경계니까 수축, 팽창, 이동이 가능하다. 밀폐계, 클로즈 시스템. 외부와 에너지는 저 뒤에서 또 제가 얘기를 하겠고, 그 에너지란 열과 일입니다. 에너지는 교환하지만 물질은 교환하지 않는 개. 이렇게 피스톤이 있습니다. 내가 피스톤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죠. 참고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렸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나는 이렇게 그린다면은 나는 여기에 있는 그 유체, 기체죠. 기체하고 피스톤하고 함께 해석하겠다라는 뜻이고, 이렇게 그리면 나는 기체만 내 관심 대상이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그 열과 일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 질량, 요 속에는 질량은 갇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밀폐계다. 여기서 이제 이것도 검사 질량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제 컨트롤 매스. 이건 고정 질량을 해석하는 거다. 왜냐하면 어차피 밀폐가 됐기 때문에 이거 질량이 고정됐다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 매스라고도 부르고 클로즈 시스템이라고도 부른다. 결국 비유동, 대표적으로 이제 피스톤과 같은 비유동. 그럼 피스톤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얘도 올라가면 약간 유동한 거 아니냐? 약간 유동했죠. 근데 그거는 연력학에서는 그런 유동이 아니라 여기 검사 최적을 이렇게 뚫어야 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거 다음과 같이 이렇게 검사 최적을 뚫고 지나가는 유체를 유동이라고 부르지. 아까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건 유동 아니다. 개방계, 오픈 시스템. 외부와 에너지 및 물질 모두 주위와 교환하는 게 이렇게 내가 이렇게 그렸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그 열과 일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 질량이 들어가는 거죠. 유체가 들어갑니다. 유체가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개방계 혹은 또 이제 이것을 이제 검사 최적, 컨트롤 볼륨이라고 부릅니다. 핵심은 내가입니다. 내가 적절히 선택한 공간 내의 영역. 대부분의 기기들 유동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다.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도 그리면 안 되냐? 이렇게 그려도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려도 되고 이렇게 그려도 되고. 내가 나의 의도, 나의 해석, 내가 어떤 것을 해석하겠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밀폐계, 시간의 흐름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있죠. 시간에 따라 가지고 바뀌는 겁니다. 시간에 따라서 막 바뀌죠. 근데 연력학은 평균을 취한다. 평균. 즉 여기에 있는 전체 평균을 취하는 것이고, 이거는 시간과 공간의 흐름입니다. 공간, 여기 들어오죠. 여기 나가죠. 그 다음에 또 요 속에 또 그 시간에 따라 가지고 이 속이 또 변합니다. 그래서 핵심, 이것은 시간의 흐름이고, 이것은 시간과 공간과 시간의 흐름이고, 그래서 내가 어떤 기기가 있다. 그 기기가 과연 밀폐계냐 개방계냐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립계, 아이솔레이트 시스템. 외부와 에너지 및 물질 교환이 없는 계. 이게 고립됐다는 겁니다. 고립됐다. 그럼 어떻게 그려야 될까?
이거라는 거예요. 시스템하고 주위를 한꺼번에 보는 것. 즉, 예를 들어서, 뭐 이거라고 한번 보죠. 그럼 이렇게 이따만하게 큰 거. 전체죠, 전체. 전부 다. 이것과 시스템과 외부를 합한 전부 다. 그건 당연히 고립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립계의 의미를 잘 이해하자. 단열계, 열이 단열이죠. 이건 또 절연계라고도 부릅니다. 열교환이 없는 계, 열이 교환이 없는 거예요. 단열, 대표적으로 이제 보온병. 예를 들어서 이거 이렇게 그러면 이것만 있지 않습니까? 일만 있는 거죠. 열이 없다. 또는 이렇게 검사 여기서도 이렇게 단열이죠. 단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고, 핵심 그림을 잘 그리자.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림을 잘 그려서 이해를 해야 한다. 작동 유체, 워킹 플루이드, 에너지를 저장 또는 이동, 운반시키는 유체, 뭐 공기, 가스, 증기, 물, 냉매 전부 다입니다. 즉 작동 유체 이게 작동을 하지 않습니까? 기기를 작동시키는 이거 여기서도 마찬가지. 요 속에 요 속에 그 공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공기, 연소 공기, 그것을 작동 유체라고 부른다. 질량, 유량,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을 통하여 유동하는 질량의 량. 일단 단위 시간당 단면적. 그래서 킬로그램 퍼 세크 이렇게 m 다스로 붙입니다. 여기 다시라는 것은 퍼 세크. 퍼 세크와 여기 닷은 같다. 최적 유량, 단위 시간당 단면적을 통하여 유동하는 부피의 양. 단위는 미터에 삼성 퍼 세크죠. 그래서 닷을 이렇게 붙여줍니다. 퍼 세크. 연력학에서는 퍼 세크가 매우 중요하다. 그 상태 선도 TPVUHS, 온도, 압력, 비체적, 내부 에너지, 엔탈피, 엔트로피, 그 관계식을 차트로 표현한 선도, 이것을 상태 선도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차트로 표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림을 그리자. 그림을 아주 잘 그려놓은 선도가 있다는 거죠. 상태 선도 매우 중요하다. 상태 및 과정의 연력학적 해석 및 이해에 가시적으로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연력학을 이해하는데 매우 큰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상태 선도이다. 독립변수, 어떤 효과를 관찰하기 위해 실험적으로 조작 통제되는 변수. 이게 독립변수, 그럼 종속변수. 독립변수 효과를 측정하는 대상. 대표적으로 온도, 압력. 무슨 말이냐면 수학을 한번 보죠. y는 fx 아닙니까? 이렇게 여기서 x, 이건 독립변수죠. y는 종속변수입니다. 그럼 f는 함수죠. 즉 x 독립변수 측정한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뭐를 측정할 거냐? 온도하고 압력을 측정을 해서 요거 f 있지 않습니까? f 함수가 이걸 하는 거죠. 상태선도. 아주 좋게 차트로 그려놨습니다. 그 차트를 읽는 거예요. 그 차트를 읽으면 y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종속변수인 거죠. 그 대표적으로 압력과 온도를 측정을 합니다. 상태 선도를 에다가 딱 대입을 하면 엔탈피가 나온다는 겁니다. 엔탈피, 에너지죠. 에너지가 나온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한번. 그다음 유효 자리수. 측정이나 연산에 관계하여 그 측정 결과나 연산 결과의 정밀도를 주기 위한 자리수. 정밀도. 유효 자리수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언제 중요하냐면은 이제 논문 쓸 때. 논문 쓸 때는 유효 자리수 매우 중요하죠. 시험 문제 풀 때 혹은 연구 보고서 쓸 때는 아마 유효 자리수 고려 안 해도 되는데, 논문 쓸 때는 꼼꼼하게 검토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그 논문의 결과가 얼마나 정확하냐. 정밀도 12.3하고 12.34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이게 당연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시험 조건은 1%냐 이렇게 쓰느냐 아니면 1.0% 이내로 한다. 이것이 이제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1.4%도 허용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4 이거는 1.04죠. 그래서 유효 자리수 이거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퍼센트, 오차, 퍼센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퍼센트가 이제 A 나누기 B 빼기 1 곱하기 100. 이거 이제 그냥 갑자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거 그냥 퍼센트 내는 거다. 오차 내는 거다. 이런 오차가 있고 퍼센트 P가 있다는 거죠. 또 이거는 그 C% 빼기 D%라는 겁니다. 즉 퍼센트가 있고 퍼센트 포인트가 있다. 이 두 개가 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험 효율이 32% 나왔습니다. 근데 계약 효율이 33%거든요. 그럼 이거 1% 모자란 거 아닙니까? 그러면 페널티 물려야죠. 이 성능이 떨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성능 저하가 분명히 발생했다는 거죠. 근데 3.03%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1% 포인트라는 거죠. 이것과 이것은 같은 말입니다. 정확히. 지금 내가 퍼센트로 쓸 거냐, 퍼센트 포인트로 쓸 거냐. 계약서의 성능 저하 페널티는 퍼센트로 기술되어 있는지, 퍼센트 포인트로 기술되어 있는지, 둘 중 어느 것으로 기술되어 있는가 필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회사원분들, 이거 하나 잘못 쓰면은, 글쎄요, 한 2%, 1%, 2% 그냥 돈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이거, 계약서에 퍼센트로 썼냐, 퍼센트 포인트로 썼냐, 즉, 분명 숫자가 다르죠. 3배 차이 아닙니까? 즉, 남이 모르면 내가 유리한 대로 쓰는 거죠. 그게 계약서 아니겠습니까? 남이 알면 이제 갑이냐, 을이냐 관계지만, 갑이 모르면 을이 유리하게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는. 갑과 을 서로 명확하게 이렇게 쓰는 게 편리한 것 같습니다. 즉 32 빼기 33은 1% 포인트. 이게 좀 객관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바운더리 설정의 중요성. 앞에서 바운더리 제가 매우 중요하다. 경계 바운더리 매우 중요. 내가 닫힌 사각형 또는 임의의 밀폐 도형을 필히 그려라. 그러면 이것이 뭐냐? 내가 그거 해석할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석하고자 하는 경계 바운더리를 입출하는, 그리고 그 내부의 변화에 대해 질량 보존 법칙 적용하라는 거죠. 에너지 보존 법칙 적용하라는 겁니다. 엔트로피 증가 법칙을 적용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 회사 다니는 실무자분들은 1번하고 2번 필히 적용해야 되는 거고, 연구 진행 목적인 분은 3번. 이거는 연구용, 이거는 실무용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내가 이거를 한번 내가 시스템 전체를 해석하겠다. 그럼 당연히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면, 자, 입구, 출구, 이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기 들어오죠. 여기 나가죠. 여기 들어오고, 여기 나가고, 이렇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요건 뭐냐? 요거 들어오지 않았, 요거 들어오지 않아. 여기 들어오지 않아. 요거 전체, 요 속은, 내가 전체를 해석하겠다라고 한다면 요 속은 전혀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없는 거다. 속은. 왜? 내가 목적은 난 전체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은 전혀 고려할 필요 없고, 요거를 뚫는 거만 관심을 가져라. 그 다음에, 그렇다면, 내가 터빈 여기를 해석하겠다. 그럼, 당연히, 나머지 전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전혀 신경 쓰지 말고, 여기만 신경을 쓰라는 겁니다. 여기만. 그러면 당연히 여기 들어오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요거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요것만 신경 쓰면 됩니다. 요거 나가죠. 나가는 거 요것만 신경 써라. 그렇다면 내가 바운더리를 이렇게 그렸다. 그럼 당연히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거 신경 쓰고 이거 신경 써야 되는 거죠. 바운더리를 잘 그려라. 내가 바운더리를 어떻게 그렸냐에 따라 가지고 해석이 쉬울 수도 있고 해석이 매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닫힌 사각형, 닫힌 임의의 밀폐 도형을 잘 그리자. 매우 핵심입니다. 질량 보존 법칙은 매우 쉽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니까. 질량 보존 법칙은 눈에 보입니다.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은 에너지는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열 전달량, 일을 하는 거예요. 열을 뿜어내는 겁니다. 일을 합니다. 거기에 유체의 에너지 입출량 및 입력량 및 출력량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여기 공기가 들어갑니다. 공기가 들어가면 공기가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가 있죠. 쭉 나오고 이렇게 여기 나가지 않습니까? 여기 나가면은 나가는 공기의 에너지량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터빈, 내가 이제 바운더리를 터빈 여기에다 딱 그렸다.
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거 1이 들어간다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1이 들어간다. 예를 들어 터빈 요거 보면은 여기 에너지 들어갑니다. 에너지 들어가죠. 에너지 나오죠. 이거의 차이가 여기서 축이 막 돌아갑니다. 또 정확히 그림을 그리자. 네, 정확히 그림을 그리자.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죠. 축이 막 돌아가 가지고 전기를 생산해 냅니다. 여기서 전기를 생산해 내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막 일이 생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량. 그러면 여기 펌프에다가 한번 적용해 보자. 그럼 들어오는 건 이거 에너지 들어옵니다. 에너지 나갑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것. 이건 눈에 보입니다. 이거는 눈에 안 보이는 거 요거 있다는 거죠. 또 전기가 이쪽으로 투입하지 않습니까? 에너지, 즉 전기가 이걸 뚫었죠. 이거 바운더리를 뚫었습니다. 뚫고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럼 또 눈에 안 보이는 게 또 뭐 있을까? 또 샌다는 거죠. 얘가 조금씩 셉니다. 물방울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럼 물방울이 뚝뚝뚝 떨어진다. 이거 뚫지 않았습니까? 뚫고 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뚝뚝 떨어지는 것은 무시하자. 그건 얼마 되지 않는다. 무시할 수 있다. 그래서 스텝 3 이제 엔트로피 증가 법칙도 이제 마찬가지 이러한 논리로 내가 해석하고자 하는 경계를 잘 그려라. 실력이 뭐냐? 이와 같이 그림을 그렸는데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것도 놓치는 게 없게끔 안 놓쳐야 됩니다. 놓치면 안 되는 거죠. 놓치는 것이 없게끔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이 실력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무조건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성립, 정답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놓치는 것이 없게끔 그림만 잘 그리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무조건 성립된다. 해석에 자신감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복잡하게 해석할 수도 있고 간단하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간단하게 해석하는 것이 이제 실력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간단하게 해석을 하죠. 근데 실력이 없는 사람은 복잡하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둘 다 정답입니다. 놓치는 것만 없으면 무조건 정답이다 라는 것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용어 정리, 압력 P라고 쓰고 파스칼 단위를 씁니다. 압력, 기체, 액체 해석할 때 표면의 수직 방향이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응력, 고체 해석할 때 모든 방향입니다. 우리는 연력학은 압력이다. 연력학, 유체역학, 압력이다. 압력이란 표면의 수직 방향이다. 수직 방향. 필히 기억하시고요. 정의, 단위 면적당 그 면적의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세기. P는 F 나누기 A. 단위는 이렇게 씁니다. 파스칼은 뉴턴 나누기 미터의 제곱. F라는 힘으로 내리누릅니다. 내리누르면 누르는 방향의 수직 방향. 이거죠. 이거 A의 수직 방향으로 내리누르니까 F 나누기 A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P라고 부른다. P의 특징 1m라는 거죠. 1m. 이거 보시면 이거 1입니다. 1m당 P. 그러면은 A가 뭐 100m짜리였다. 100m짜리라도 P는 1m인 거죠. 그러면 1mm짜리였어요. 이게 A가 1mm라고 할지라도 1m라는 거. 이거를 이해를 잘 하시고, 단위 변환 1반은 100kPa, 0.1MPa. 이거는 기억을 하시고, 표준 대기압 1atm이라고 씁니다. 1.01325바. 이거는 외워야 되겠죠. 이것이 표준 대기압이다. 101.325kPa, 1.03323. 이거는 실무에서 많이 씁니다. 우리는 이거 외우면 되겠죠. 킬로파스칼. 연력학에서는 이거를 많이 쓰고 과거 실무에서는 이거를 많이 썼는데 점점 바로 바뀐다. 현재 실무에서는 바를 쓰는 게 맞다. 이건 760mm Hg. 이건 진공도 표시할 때 이렇게 쓰는 것이고, 이건 이제 단위 환산. 단위 환산 매우 중요하다. 압력의 종류. 상대 압력.
대기압 기준으로부터 측정되는 거. 여기 G를 붙이는 게 바가 있죠. 바에다가 G, 게이지의 약자입니다. ATG. 이거에 G. 반드시 이거 G를 붙여야 됩니다. 절대압력. 대기압 더하기 상대압력. 이게 절대압이 되는 거죠. 완전 진공 0파스칼입니다. 완전 진공으로부터 측정하는 거. A를 추가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 A. ATA. 이거 A. 이렇게.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자. 이거 이렇게 하니까는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잘 그려야 됩니다. 일단 완전 진공이 여기에 있고 대기압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기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표준 대기압 1.01325 이거 1.01325라는 거죠. 이것이 대기압이고 이것이 절대압입니다. 여기서 이제 내가 이제 압력을 측정을 한 거죠. 이것이 상대압입니다. 상대압, 절대압. 그 다음 이제 계기 압력, 게이지 압력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게이지 압력하고 상대 압력하고 일반적으로 같습니다. 이게 즉 이거 게이지 측정 압력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그 표준 대기압을 기준으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게이지 압력이다라고 부르는데 즉 무슨 뜻인가 하면 대부분의 계기는 상대 압력을 측정을 합니다. 근데 절대압을 측정하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게이지 압력 하면은 이게 좀 단어가 좀 혼란스러운 거 아니냐. 이 문제가 타인으로부터 압력값을 받을 때 이게 측정을 했습니다. 측정을 했는데 상대방이 저에게 압력을 줘요. 압력값이 얼마다. 필히 매우 중요합니다. 필히 절대압인지 상대압인지 문의를 해야만 합니다. 아니면 그 사람이 이렇게 주든지 이렇게 그 뒤에다 G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그 뒤에다 A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이거 매우 심각한 문제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필히 G가 붙었는지 A가 붙었는지 필히 내가 확인을 해야 한다. 그냥 BAR 이렇게 주면은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게이지 압력, 일반적으로 게이지 압력 이거를 말하나 이거일 수도 있다 라는 뜻입니다. 진공 압력, 대기압 빼기 절대 압력. 즉 이거 여기서 진공을 측정한 거예요, 내가. 그러면은 이것이 진공 압력이고 이것이 절대압이죠. 절대는 무조건 절대. 이거 절대이지 않습니까? 이거 절대죠. 진공압은 거꾸로 이렇게 가는 것이다. 이거 언제 쓰느냐? 진공압력은 복수기 등에서 대기압보다 낮을 때, 당연히 대기압보다 낮을 때 진공압을 쓰게 된다. 그때는 아마 일반적으로 이렇게 mmHg로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진공압일지라도 무조건 왜 헷갈립니다.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절대압, 여기서도 절대압을 써라. 파스칼이라는 거죠. 킬로파스칼, 절대압을 쓰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압력 계산, 압력은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로지 H, 이건 H인 거죠. 로 밀도에 중력 가속도 곱하고 H, 핵심 수직 방향이라는 거 매우 핵심입니다. 그래서 압력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1번 유체 내부 압력은 중력장의 수평 방향으로는 변하지 않는다. 즉 여기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수평 여기 있잖아요. 여기 수평과 수직 아닙니까? 중력장의 수평 방향은 절대 안 변합니다. 절대 변할 수가 없다. 수직 방향으로만 변한다. 그래서 수직 방향이라는 거죠. 수평 방향은 동일하다. 압력은 중력장의 수직 방향인 높이와 유체 밀도에 정비례한다. 이거 수직 방향의 높이와 유체 밀도. 압력은 용기의 형상이나 단면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생겼든지 이렇게 생겼든지 전혀 관련 없습니다. 무조건 수직 방향이라는 거. 기체는 밀도가 매우 작기 때문에 높이에 따른 압력차는 무시 가능하다. 네, 기체는 무시 가능하다. 압력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필히 기준점의 압력과 높이를 알아야만 한다. 네, 기준점의 압력이라는 거죠. 그럼 기준점의 압력, 상대 압력. 이게 상대 압력을 내가 측정하겠다는 겁니다. 대부분 상대 압력을 측정을 합니다. 이런 게이지들 대부분 다 상대 압력 측정하는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점과 알고 싶은 점을 선으로 연결해라. 형상이 복잡할 경우, 간단할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계산하지만 복잡할 경우에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점으로부터 쭉 선을 그어요. 그리고 알고 싶은 점, 측정점이 되겠죠. 선으로 연결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렇게 여기 압력을 내가 측정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기류가 이렇게 딱 가니까 여기 압력. 그러면은 스타트 어디 알고 있는 점으로부터 스타트하라는 거죠. 이거 알고 있는 점으로부터 스타트를 해요. 여기다 점을 여기다 점을 하나 찍죠. 찍으면 기체는 무시할 수 있다. 여기다 내가 점을 찍어도 여기는 그거예요. 똑같은 대기압으로부터 여기서 밑으로 쭉 선을 긋습니다. 쭉 이렇게 선을 딱 긋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직 방향의 높이. 그럼 요 점 나오지 않겠습니까? 로지 H. 그럼 로지 H 했고, 그럼 여기하고 이렇게 쭉 가가지고 여기하고 여기 같다는 거죠. 왜? 높이가 같으니까. 중력장에서 높이가 같으면 무조건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그럼 여기하고 이렇게 가는 거는 높이가 다르지만 이거 기체다. 기체이기 때문에 같다. 여기 압력하고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식은 이렇게 나오고요. 한번 쭉 따라서 계산을 해보시도록 하고, 여기 이렇게. 그러면 내가 여기를 알고 싶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프로세스 프레셔 여기. 그러면 알고 있는 점 여기서부터 선을 쭉 그리라는 거죠. 선을 쭉 그려서 선을 이렇게 딱 그렸다. 자,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대기압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오니까 여기하고 여기는 공기지 않습니까? 공기니까 여기하고 여기 압력은 같다. 그다음 쭉 내려옵니다. 쭉 내려오는데 여기까지 여기 이제 H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여기서도 여기까지 수직 방향 높이 로지 H 하고, 그럼 여기 압력은 쭉 따라가니까 여기는 같네요. 동일 높이에서는 같다. 여기 압력은 쭉 올라가니까 기체구나. 기체는 무시한다.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 수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력을 측정할 때 주의할 것이, 기체압 측정의 경우 내가 압력을 기체를 측정할 거란 말이에요. 기체를 측정하는데 튜브에 물이 응축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실제 그 현장에 이게 튜브에 물이 응축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거 필히 체크를 해주시고, 액체 압력을 측정할 경우 액체 압력을 측정을 하는데 튜브에 공기 빼기, 물론 공기를 안 빼도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정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튜브 공기 빼기를 실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전압, 정압, 동압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압이라는 것, 압력 전체 압력은 정압 더하기 동압입니다. 이게. 그래서 전압이라는 거는 요만큼 높이. 무슨 뜻인가 하면 여기 압력이랑 같은 거죠. 즉 이게 이쪽 미는 거, 밀게 되면은 여기가 멈추지 않습니까? 유체가 멈추는, 이 화살표가 여기서 멈추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세게 민다는 겁니다. 그것이 전압이다. 왜냐면 정압은 이렇게 측정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흘러가는 거죠. 속도 부위로 막 흘러갑니다. 이것이 이게 정압, 순수 압력만 측정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만큼 나오고, 그래서 이것과 이것의 차이가 동압이 되겠습니다. 속도에 의한 압력, 이건 진짜 압력, 전체 압력, 총 속도를 제외했다. 속도만이다. 유체를 따라가면서 측정을 하는 것, 연력학 수식의 적용. 즉 요거 있잖아요.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정답. 그러니까 정압이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멈춰서 측정하는 거. 이게 멈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계측기를 꼽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계측기를 내가 꼽는데 어떻게 꼽을 거냐? 이렇게 꼽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답이다. 필히 연력학에서는 정을 쓴다 라는 거 필히 기억을 해 두시고요. 온도, 질량, 최적, 온도, T, 도시를 쓰죠. 거시적 관점, 여러 형태로 에너지를 이동하게 하는 잠재적인 능력. 말이 어렵지만 이게 정이니까. 미시적 관점, 분자 한 개의 운동 에너지, 분자 운동이 얼마나 활발하게 일어나냐의 척도. 여기서 이제 분자 한 개의 운동 에너지라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연력학 제0법칙이 있습니다. 연력학 제0법칙이란
두 개의 물체의 온도가 제3의 물체와 온도가 동일할 때 두 개의 물체의 온도는 서로 동일하다. 이를 연력학체의 영법칙이라고 하며 온도 측정의 기본 법칙이 된다. 예,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역시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게 이제 온도가 뭐냐는 거죠. 도대체 온도가 뭐냐 라고 질문을 하면은 아무도 답변을 못 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절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예요. 상대적으로 온도를 측정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물체라는 말이죠. 거기에 상대적인 게 나오거든요. 이게 한 개의 물체만 측정해서는 절대 온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상대적. A와 B는 열적 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상대라는 거.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이거 얘를 떨어뜨려 놨습니다. 떨어뜨려 놨는데, 그러면은 떨어뜨려 놓으면은 이게 열적 평형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여기다 온도를 측정을 합니다. 여기다 온도를 측정을 하죠. 그럼 당연히 이게 A하고 B의 온도는 같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말이 좀 어렵지만 온도 측정의 기본 법칙이다. 즉 당연한 말이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다 라는 뜻입니다. 상대 온도의 종류, 상대 온도. 섭씨 온도는 대기압에서 물의 빙점과 비점을 각각 0도씨 및 100도씨를 하여 측정한다. 뭐 이건 당연히 물 0도하고 100도를 이제 100등분 한 거죠. 절대 온도 상대 온도 더하기 273.15. 예, 이거. 분자 운동이 정지. 분자 운동 에너지가 0인 상태의 온도를 기준. 273도씨가 뭐냐? 음수 영하 273도씨란 분자 운동이 정지하는 온도이다. 입니다. 당연히 273.15도는 만들 수가 없죠. 왜냐하면 273.15도가 존재를 안 하는데. 절대 온도 0켈빈이란 이상기체에서 정의를 내린다는 거죠. 예, PV는 MRT 수식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 왜 그 절대온도 0K라 그러면 뭐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하지가 않다는 거죠. 못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절대온도 0켈빈을. 그래서 이상기체 방정식이 PV는 MRT라는 수식으로부터 0켈빈을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죠. 온도가 영하 273.15 켈빈, 즉 0켈빈일 때 기체가 압력이 0 또는 최적이 0이 된다. 즉 여기다 0을 집어넣어요.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압력이 0이 되든지 아니면 최적이 0이 되든지 하여튼 0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왜? 아니 압력이 0이고 최적이 0인 게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아니 질량이 분명 최적을 한번 생각해 보죠. 질량이 분명 존재를 하는데 왜 최적이 0이 되냐는 겁니다. 최적은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압력이 0이냐? 논란이 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논란이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0켈빈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상기체의 특성. 실제 기체는 273.15도씨와 가까워질수록 신기한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초전도체 등과 같은 아주 신기한, 참 신기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 또 연력학 제3법칙. 여기서부터 0도씨, 0켈빈일 때 연력학 제3법칙이 탄생을 하게 된다. 섭씨온도, 다음과 같은 수식을 씁니다. 셀시우스라는 사람이 이걸 만들어냈는데 당연히 셀시우스를 한문으로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셀이라는 단어가 중국어에는 존재가 하지가 않습니다. 셀이라는 단어와 가장 가까운 발음 한자가 이제 섭이라는 거죠. 그래서 섭이라는 사람이 제안했다. 화씨온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쓰죠. 파렌하이트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제 파 단어가 이제 화, 한문으로 하면 화예요. 이게 가장 비슷한 단어가 화라는 사람이 제안한 온도다. 절대 온도는 이제 다음과 같이 쓰고 랭킨 온도 다음과 같이 있고 이제 단위 변환 주의를 해주시고 그러면 연력학에서는 무조건 절대 온도 씁니다. 켈빈 씁니다. 무조건 켈빈이다. 표기를 할 때는 도씨로 표기를 해도 계산을 할 때는 무조건 켈빈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앞에서 봤던 압력, 파스칼, 무조건 절대 압력, 절대 온도로 연력학은 무조건 계산해야 된다. 필히 좀 기억을 해두시고 정온, 동온, 전온
역시 마찬가지 앞에 똑같습니다. 압력계, 온도계를 어떻게 꼽을 거냐? 필히 정이라는 거. 정이 정답입니다. 정온이 정답이다. 발전소에서 측정된 온도는 어떤 온도인가? 설계는 무엇으로 하였는가? 대표적인 예로 터빈 출구에서는 속도가 매우 크므로 정온과 전온 온도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이거 에너지가 좀 큽니다. 이게. 그래서 정온, 동온 둘 다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즉 이거는 측정을 해서 측정으로 온도를 계산하는 것이 온도를 측정하는 것이고, 동온은 속도죠. 속도가 이제 속도를 온도로 바꾸는 건데, 속도 에너지. 즉 속도가 작으면 얘는 무시합니다. 그냥 무시. 근데 속도가 크면은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럼 질량은 창조하거나 파괴될 수 없으나 형태는 바꿀 수 있다. 질량 보존 법칙. 이거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양, 킬로그램. 중량은 무게입니다. 이게 무게, 힘이죠. 지구상의 물체에 가하는 중력의 정도,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그래서 1kg 포스는 9.81 뉴턴이라는 거, 뭐 이거는 이거하고 다르다. 질량하고 중량하고 다릅니다. 비중량, 물질의 단위 최적당 중량, 이거라는 거. 이거는 이제 로지. 비라는 거는 분모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분모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근데 분명 중량이란 말이에요. 중량이니까 mg가 있죠. mg가 있습니다. 분명. 근데 그럼 분모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당연히 질량이 들어가면 분모에는 당연히 최적이 들어가야죠. 그래서 비중량, 뭐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중인데 비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분모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분자에는 뭐가 들어갈까? 량이 아니죠. 량이 아닙니다. 근데 중이죠. 그러니까 이제 물질의 밀도예요. 이게 밀도는 량이 아니죠. 그러니까 중입니다. 중. 근데 이게 비가 있어야 돼요. 분모가 있어야 돼요. 그럼 물질의 밀도의 분모는 뭘까? 이게 당연히 4도씨에서의 물의 밀도인 거죠. 그래서 비라는 단어를 이해를 잘하자. 분모에 뭔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적, 당연히 물체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 당연히 미터의 삼성이고요. 그래서 압력, 온도, 질량, 최적, 이것이 뭐냐? 이거 측정이라는 거죠. 이게 아주 기본입니다. 측정으로부터 이 측정한 것을 가지고 연력학 지식을 막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연력학을 배우는 거죠. 연력학을 배워가지고 그럼 나 뭐 할 거냐? 열 전달량 계산한다는 거죠. 전기 생산량을 계산한다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열 전달량 계산하고 전기 생산량 계산해가지고 팔아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다시 측정을 해서 연력학 지식을 동원을 해서 이거를 판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력학을 배워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밀도, 로는 당연히 m 나누기 v, 이거 뭐 당연히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수식인 것 같고, 물질의 단위 부피당 차지하는 질량, 비최적, 여기 또 최적이 비가 나왔네요. 이게 뭘까? 그럼 분명 최적이란 말이죠. 최적이니까 분자에 있어야 됩니다. 필히. 근데 비가 뭐냐는 분모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최적이 여기 있으면 당연히 질량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최적 나누기 질량, 이렇게 비자 이해를 잘하자. 물질의 단위 질량이랑 차지하는 최적, 이렇게. 연력학에서는 비최적을 사용합니다. 밀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연력학에서는 비최적 사용한다. 비라는 거 단위 질량 당이라는 뜻이다. 분모가 1kg이라는 거예요. 이게 숫자 1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한다. 숫자 1의 중요성, 앞에서도 제가 이거 숫자 1의 중요성 1m라고. 1m입니다. 1m. 여기에 숫자 1이 있는 거죠. 여기 숫자 1. 숫자 1. 분모, 여기 숫자 1. 이것을 이해를 잘하자. 그러면 질량과 최적을 측정하여 계산한다. 이게 정의입니다. 즉, 여기, 질량 측정합니다. 최적 측정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비최적이 계산이 되겠죠. 이건 정의에 의해서. 두 번째, 온도와 압력을 측정하여 계산합니다. 관계식. 즉, 비최적을 어떻게 구할 거냐? 앞에서
앞에서 이렇게 온도하고 압력을 측정을 하면은 관계식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열심히 그 관계식을 만들어 놨습니다. 비체적이 계산이 된다. 따라서 비체적 계산하는 방법 두 가지. 질량 최적으로부터 측정을 해서, 두 번째 온도 압력, 이게 바로 연력학입니다. 이게 연력학이다. 온도 압력을 측정해서 비체적을 계산한다. 에너지는 줄, 킬로줄, 메가줄, 기가줄. 여기서 이제 그 단위는 편한 거 쓰시면 되겠고, 에너지가 뭐냐? 주위에 대하여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 이겁니다. 이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에너지입니다. 또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니고 이거는 물리했습니다. 물리학에서 쓰는 용어고, 우리 그 연력학에서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 싶습니다. 연력학에서 이렇게 정의 내리는 책도 있습니다. 네, 이게 아니고 이렇게 이해를 하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럼 결국 에너지란 변화를 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변화도 유효한 변화를 일으키는 에너지가 있고 무효한 변화를 일으키는 에너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에너지가 일을 할 수 있다. 그게 유효한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자동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동차 그 가솔린, 석유에 얼마나 에너지가 많습니까? 배기가스는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거 무효 에너지는 필요 없다는 거죠. 유효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에너지란 유효 에너지하고 무효 에너지가 있고, 이 유효 에너지를 늘려야 합니다. 유효 에너지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 바로 효율을 높이자라는 말이죠. 여기서 또 그 연력학의 새로운 분야. 그러면은 그 가격을 어떻게 책정할 거냐? 에너지의 가격.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에너지를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돈을 투입을 했겠죠. 근데 이거는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환경으로 버립니다. 그러면 얘를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얘를 파는데 가격을 어떻게 받을 거냐? 당연히 생산자는 고가에 팔아야 되는 것이고 구매자는 저가에 사야 합니다. 이게 상충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것이 전기와 열병합 발전. 전기하고 열이 동시에 생산됩니다. 전기는 한전에다 파는 거죠. 열은 지역난방 공사에다 팝니다. 즉 에너지를 가솔린, 천연가스 한 개를 넣었어요. 천연가스를 넣었는데 유효 에너지가 두 개가 나온 겁니다. 이게 전기라는 게 나오고 열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유효 에너지가 두 개가 나왔으면 그 가격을 어떻게 책정할 거냐 논란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전기와 열의 생산 원가 방법론, 제 사이트 동영상 가시면 이게 있습니다. 혹시 그 에너지 시스템 뿐만 아니라 자기 회사에서 복합 제품이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A라는 제품 생산하고 B라는 제품 생산, C라는 생산이 되고, 복합 제품 생산될 때 그 각각의 에너지 가격을 어떻게 책정할 거냐 논란이 된다는 겁니다. 그거 할 때 이렇게 제 동영상, 제 사이트 방문하시면 그 방법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더 쉽게 설명하자면, 이게 에너지예요. 이게 에너지입니다. 이것도 에너지이죠. 에너지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다르다는 거죠. 이게 고온 고압일 때는 쓸모 있는 에너지 이만큼이고, 저온 저압이라고 한다면 쓸모 있는 에너지가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에너지는 똑같은데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엑서지의 이해라는 강의에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론, 이것이 바로 연력학 제2법칙. 연력학 제2법칙은 이게 연력학 제1법칙이고요. 이게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을 공부를 해야만 한다. 이게 이제 에너지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연력학 제1법칙적인 에너지. 그럼 분명 연력학 제1법칙적 에너지는 유효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무효 에너지가 있습니다. 무효 에너지 전혀 쓸모 없습니다. 유효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이 유효 에너지는 손실이 발생을 하죠. 이 유효 에너지로부터 그 전기를 생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 손실이 발생해서 실제 일이 생산이 된다는 겁니다. 이 그림 이해를 잘 하시고, 그래서 에너지를 연구하자가 아니라는 거죠. 에너지를 연구하자가 아니라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무효 에너지는 이미 결정돼 있다. 유효 에너지하고 무효 에너지 이미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무효 에너지는 전혀 필요 없다는 거죠. 비가역성을 줄여라. 이게 연구라는 겁니다. 이거를 줄여야 된다는 거죠. 마차를 줄여라, 온도차를 줄여라, 혼합을 줄여라,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비가역성을 줄이는 방법론이 나와 있습니다. 즉 에너지를 연구하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가역성을 줄이는 방법을 연구하자가 이제 올바른 연구 방법, 올바른 그 단어 사용이 되겠습니다. 유체가 보유한 에너지의 종류. 유체는 위치 에너지, 물체의 위치죠. 연력학에서는 무시 가능합니다. 왜? 온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연력학에서는 유체 에너지 무시한다. 운동 에너지, 물체의 움직임이죠. 속도 에너지. 연력학에서는 역시 무시 가능합니다. 역시 온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데 뭐 30m/s, 100m/s 이러면은 이제 무시 못한다. 이거 필히 기억을 해 두시고 일단 무시하자. 근데 너무 크면은 또 무시를 못한다. 화학 에너지, 분자 내의 원자 결합과 관련된 에너지, 화학 에너지죠. 이건 연료. 즉 이건 온도와 상관없죠. 열 에너지, 이게 이제 온도라는 거죠. 분자의 운동 에너지, 병진, 진동, 회전. 앞에서도 연력학 그 정의에서도 이제 분자 한 개의 운동 에너지. 그 열이란 뭐냐 도대체? 온도란 뭐냐? 이거 분자 한 개의 운동 에너지입니다라고 답변하면 됩니다. 그 운동 에너지는 병진, 직진한다는 거죠. 결국 이동, 병진, 진동하는 거 아닙니까? 제자리에서. 회전, 제자리에서 뺑뺑뺑뺑 도는 거죠. 회전. 이것이 다 운동이라는 겁니다. 분자 한 개의 운동 에너지. 이것이 바로 열 에너지이다. 열 에너지가 뭡니까? 라고 면접관이 물어보면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기타 에너지는 연력학에서 무시 가능하다. 거시적 에너지, 개 전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개 전체가 핵심입니다.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이거는 이제 개가 집단으로 이동하는 거죠. 운동, 집단으로 막 갑니다. 집단으로 위치해 있죠. 이것은 이제 움직이는 거, 동입니다. 거시적 운동, 질서 정연함. 미시적 에너지, 개의 분자 구조 및 분자 운동 정도와 관련한 에너지. 즉, 개 한 개, 분자 한 개 보겠는데, 개의 집단은 정지해 있다는 거죠. 멈춰 있다. 미시적 운동, 무질서함. 즉, 예를 들어서, 앞에서, 이렇게 있으면은, 요 속에는 막 움직일 거 아닙니까? 개, 분자 한 개가 막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러나 전체는 멈춰 있습니다. 이게 내부 에너지라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여기, 전체가 이쪽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는 거시적 에너지라는 거죠. 나중에 이거는 이제 엔탈피, 그래서 이제 H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부, 전체는 멈춰 있는 거는 이렇게 내부 에너지. 그럼 여기는 뭐냐? 여기 속, 안에 여기. 아니죠. 이거 내부 에너지죠. 왜? 여기는 멈춰 있거든요, 이게. 여기는 엔탈피. 여기는 내부 에너지. 유체의 보유 에너지. 그래서 이거는 뭐 내부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 그래서 뭐 공식은 이렇게 쓰는 건 당연한 것 같고, 역학적 에너지. 이상적인 기계 장치를 통하여 완전하고 직접적으로 역학적인 일로 변화되는 에너지. 단어를 한번 보죠. 일단 에너지는 유효 에너지하고 무효 에너지가 있다. 역학적이 무슨 뜻이냐? 역학은 일이죠. 일. 힘은 매우 좋은 겁니다. 그게 역학 아니겠습니까? 유효 에너지라는 거죠, 이게. 역학적 에너지란 유효 에너지를 뜻한다. 그래서 일이라는 거죠.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이다.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100% 좋은 에너지이다. 화학 에너지 및 열 에너지 중 일부가 유동 에너지로 변환되며 유동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이다. 유체를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는 100% 좋은 거다. 일부라는 거죠. 일부. 에너지 중 일부. 에너지의 전달. 유체가 보유한 에너지는 열 전달과 일에 의해 전달된다. 열 전달과 일. 열과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달된다. 열 전달이 그럼 뭐냐? 열과 일에서 지금 열 전달 정의.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열이 이동하는 현상. 여기서 열이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유체가 이동하는 거 아닙니다. 유체가 이동해서 에너지가 이동하죠. 그게 아니라 유체는 막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유체하고 여기 유체하고 이렇게 여기는 막혀 있잖아요. 막혀 있는데 온도차에 의해 가지고 막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에너지가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열전달이다. 열전달의 종류. 대류, 전도, 복사가 있다. 대류. 고체 표면과 유체, 간 또는 액체나 기체, 분자가 직접적으로 이동. 즉 이거는 섞이지 않습니다. 그냥 열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눈에 보이는 그 물질이 막 섞여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니다. 체적 운동, 전도, 고체 또는 정지된 유체 내에 온도차가 존재할 때 그 물질을 통해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열전달. 이게 대류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야 합니다. 류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류라는 말은 흐른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 뭐 예를 들어서 얘는 이제 멈춰 있겠죠. 멈춰 있는 것과 멈춰 있는 게 있고 그 표면을 뭔가가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게 류. 대는 대기. 대표적으로 이제 대기의 흐름. 그것이 이제 대류이고, 전도란 둘 다 멈춰 있습니다. 멈춰 있고 단지 이제 온도차에 의해서만. 물질의 분자가 이동하지 않고 진동에 의해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 멈춰 있다라는 뜻입니다. 대류하고 전도하고 다르다. 복사. 중간 물질의 도움 없이 공간을 직접 이동하는 현상. 이 대류하고 전도는 하여튼 간에 물질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물질이 멈춰 있고 물질이 흘러가고. 근데 여기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중간 물질의 도움 없이. 그래서 이제 진공 상태. 대표적인 게 이제 태양 및 지구 복사 에너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만물은 무조건 복사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그게 이제 진실이죠. 복사 에너지를 뿜어낸다. 그래서 이제 전도 대류 복사는 단독적으로 일어나기보다는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300도 이하에서는 열전달이 주로 전도와 대류로 이루어지고 복사 현상은 무시할 정도이며, 고온으로 올라갈수록 복사 영향이 커지며 1000도 이상에서는 복사가 지배적이며 대류에 의한 열전량은 무시해도 좋다. 그 이유가 T의 사승 아닙니까? 복사 에너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T의 4승이죠. T의 4승이니까 당연히 1000도가 지배적일 수밖에 없다. 에너지 보존 법칙, 연력학 제1법칙. 너무나 당연합니다. 에너지는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변환될 수는 있어도 창조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죠. 즉 1, 2, 3, 4 이거 다 에너지 아닙니까? 이거 합하면 상수라는 겁니다. 1번이 2번으로 가고 2번이 4번으로 가고 4번이 3번으로 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도 이 합이 절대 바뀔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연력학 제1법칙. 그러면 한번 또 생각을 해보죠. 아니, 유효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유효 에너지가 무효 에너지로 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왔다라고 하는 건 갔다가 뭐냐? 무효 에너지가 유효 에너지로 짠하고 바뀌느냐? 그게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겁니다. 연력학 제1법칙은 유효 에너지가 무효 에너지로 됐다가 무효 에너지가 유효 에너지로 됐다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연력학 제1법칙. 틀린 거죠. 엄연히 말하면. 연력학 제1법칙 틀렸다. 연력학 제2법칙. 유효 에너지가 필히 무효 에너지로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효 에너지가 유효 에너지로 절대 될 수가 없다. 절대? 고립계에서. 고립계에서. 이래서 단어를 이해를 잘하자. 하여튼 연력학 제1법칙. 수식. 유입된 에너지는 내부 에너지 변화 더하기 유출된 에너지. 이거 뭐 당연한 것 같습니다. 내가 받았어요. 에너지를 받으면 내가 막 변하지 않습니까? 내가 변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밖으로 내보내야죠. 너무나 당연한 수식이다. 두 번째 동영상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